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기상청 정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부 해안지역에 오늘 바닷물이 범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무슨 홍수주의보 같은 건 아니지만 LA와 벤츄라 카운티에서 남쪽 방면으로 위치한 해안지역에 밀물때 일종의 바닷물 홍수 현상으로 바닷물이 순간적으로 내륙 깊이 밀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오늘 오전 9시 40분과 밤 9시경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변 산책길과 또 주차장까지도 바닷물이 넘쳐올 수 있으니까 돌담이나 또는 뚝 인근으로 또는 해변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걷지 말라라고 기상청은 경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항해를 하는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부채 한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자칫 다음 달 1일부터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 시니어들의 생활비인 연금과 이 생활지원금, 그 SSI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부채 한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달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 버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부터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지출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예산과 또 연금도 현금이 부족해서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는 미국에서요 10년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는 자격이 되잖아요. 현재 미국에서는 약 6,600만 명이 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약 1,784달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는요 3일, 14일, 21일 그리고 28일인데 이게 이 날짜가 왜 다르냐 하면 수혜자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반드시 이 협상 타결을 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시니어들의 연금 또는 SSI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계란값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서 계란이 아니다 급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계란 가격이 최근에는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한 판에 18달러까지 이제 20개짜리 한 판에 18달러까지 치솟던 이 계란 가격이 6불대로 내려앉았습니다. 67%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런 하락세는 LA 한인타운 마켓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LA 한남체에는 지금 계란 빅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이 20개들이 계란 한 판을 오늘까지 $2.99, 3불에 판매하는 특가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싸긴 하죠. 20개짜리가 3불밖에 안 해요. 한때는 정말 20개에 18달러까지 올랐던 이 20개들이 한 판이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땐 왜 그렇게 올랐고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아주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집어면 좀 단순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제일 큽니다, 지금은. 지난 연말에 미국에서는요, 조리 독감 등으로 인해서 계란 공급이 턱없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연식을 또 하니까 필요한 수요는 많이 늘어났었고요. 이 때문에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갑자기 줄고 해서 가격이 금값처럼 올랐었는데요. 요즘은 그때 이제 계란이 너무 비싼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계란이 비싸다라는 그런 트라우마 또는 그래서 계란을 많이 안 사던 어떤 습관 요게 이제 2, 3개월 정도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수요가 평소보다 살짝 감소해 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급은 반대로 원상 회복이 되면서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란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식품 가격은 최근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를 보니까요. 식품 가격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류, 가금류, 계란, 생선 등 이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서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뉴스가 최고죠. 네. 그럼 최고니까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미국 내 자동차 가스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값 하락에 따라서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미 전국에서는 4,23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행이라는 기준은요, 거주지로부터 50마일 이상 되는 곳으로의 여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0만 명, 약 7%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동차 가스값 그럼 잠시 살펴볼까요? 네, 가스값이 1년 전보다 갤런당 1달러 가까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시는 곳마다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하니까 좀 사시는 곳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을 터이니까요. 그걸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그죠? 미국 전국 평균 일반 등급의 가스값,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면 갤런당 3달러 54센트가 지금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달러 47센트였는데 21%가 싼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 5달러 2센트, 이건 이제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5달러 2센트가 기록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29%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 LA 지역만 따로 놓고 본다면 더 다릅니다. 사실 지난해 LA 지역은 갤런당 7달러를 육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가주 지역의 가스값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가스값은 4일 연속 하락한 끝에 현재 갤런당 평균 4달러 8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볼까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갤런당 평균 4달러 80센트로 지난 2월 21일 이후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각각 LA는 1달러 20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1달러 22센트가 하락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 한번 추산해 볼까요? 자, 항공편 이용 여행객은 1년 전보다 11%가 늘어난 3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5.4%가 오른 17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AAA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공항이 2005년 이래 가장 붐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번 연휴에 비행기 여행하시는 분들은요, 공항에 조금 더 일찍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공항 얘기를 했는데요. 항공사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한항공 얘기예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소위 말해서 이제 합병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 유럽연합이 두 항공사의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쟁 제한이라는 게 뭐냐? 건강한 어떤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강한 경쟁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인 것이죠. 유럽연합이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미 발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 한국은 물론이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이 4개 노선에서 이제 좀 유럽만 놓고 본 거예요. 한국은 이제 한국 국적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거론을 했고, 유럽만 봤을 때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라면서 그 평가 보고서를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평가 보고서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를 발부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유럽연합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서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발부했다,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한 겁니다. 부정적 의견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타결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과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 잠시 볼까요? 네, 앞서 2020년부터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 나라의 기업 결합, 즉 합병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EU, 그리고 미국, 또 일본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합병하고 싶어하는 대한항공은 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유럽연합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대한항공에 보냈다라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일단 중간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갤럽이 어제 내놓은 2023년 미국인 투자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장기 투자 대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다음으로는 26%가 금, 그리고 18%가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라고 답했고 13%는 은행 예금이라고 답했고 7%는 채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 주식을 제치고 첫 1위에 오른 후에 그 부동산이 10년 동안 이 불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런 조사에서 1위 자리를 지키긴 했습니다만은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에서 최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하락하는 반면에 금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을 제1의 투자 대상으로 꼽은 비율은 지난해에는 45%였는데 올해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4%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1의 투자 대상이다라고 꼽은 비율이 지난해 45%에서 지금 올해는 11%포인트가 하락한 셈입니다. 주식을 꼽은 비율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6%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이 물가 상승 국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된 이 금은 지난해 15%에서 올해는 11%포인트가 상승한 26%를 기록하면서 주식을 제치고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기 투자 선호 대상 두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주식이 세 번째로 내려간 거예요. 물론 이 같은 순위는 그때 그 시절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순위가 꼭 투자의 정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응답률 1위를 기록했다고 부동산이 투자하기 가장 좋다라는 정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인 미국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자, 혹시 이런 자동차 보셨나요? 네. 140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유명 소시지 브랜드 오스카 마이어가 마스코트이자 아이콘인 홍보 차량 위너모빌의 이름을 바꾸고 모양도 좀 바꿨습니다. 이 오스카 마이어의 모기업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는 어제 1936년 데뷔했던 이 홍보 차량 위너모빌을 대체할 프랭크 모빌을 소개했습니다. 이름도 위너모빌에서 프랭크 모빌로 바꾸고 외형도 다소 변화를 준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시지 컴퍼니 오스카 마이어. 이 오스카 마이어는 사실 이제 독일계 이민자인 오스카 F 마이어라는 사람이 지난 1883년 시카고에 소시지 가게 문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1957년 위스콘신주 메디슨으로 이 본사를 옮긴 뒤에 미국의 대표적인 육가공 제품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1988년 미국 최대 식품업체 크래프트 푸즈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차량, 그 소세지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그 홍보 차량의 이름도 좀 바꾸고 모양도 좀 바꿔서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에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버 가끔 이용하시나요? 저도 이 스마트폰에 이 우버 앱을 받아놓고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앱이 없어도 우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요. 또 10대들도 우버를 불러서 탈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어제 뉴욕에서 연례 이벤트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기능 출시를 공개했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갖고는 있지만 우버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이용할 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버 앱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입니다. 네. 우버의 전용 회선 1833 Use Uber로 그냥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있는 곳에 주소를 불러주면 우버가 곧바로 그리로 갑니다. 전화번호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1833 Use Uber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번호로 하면 1833 873 8237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호로 외우면 좀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외우기보다는 앞에 이제 833 요 번호만, 이 833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use uber로 외우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잘 아시죠? 이게 스펠링으로 번호 누르는 거. 이 번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스펠링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스펠링을 그냥 그 번호가 몇 번이든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한편 우버의 최고 경영인이 다라 코스로샤히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의 장모님처럼 휴대전화와 앱을 이용해서 우버를 호출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면서 내 장모님에게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해서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13살 이상, 17살 이하 10대들도 직접 우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버 앱에 들어가서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을 받은 가족 계정에 미리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옆에 놓고 들어가서 부모님이 함께 그 계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승인을 하면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또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내가 뭐 부모다, 내가 가디언이다 해갖고 부모님이 그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계정을 자기가 이용해서 우버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네, 우버도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모는 그러면은 그 자식이 이제 우버를 혼자 스스로 이제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경우에 부모는 해당 우버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다라고 우버 측은 설명했습니다. 참 기능 하나가 더 공개됐습니다, 어제. 아직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요. 뉴욕과 LA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버 차량을 호출할 때 어린아이를 위한 카시트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위한 카시트가 필요하면 그 요청을 하면 우버가 카시트도 싣고 달려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버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 증가했는데요. 2분기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우버 주가는 지난해 말에 $24 선이었는데 어제 기준 $37 선으로 몇 달 되지 않아서 5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의 제주도로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제주 지역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인 무선 청소기의 배터리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주시 애월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와 집안에 있던 청소기를 태웠습니다. 화재 당시 마당에 있던 집 주인이 급히 뛰어들어서 이제 불을 껐고 다행히 스스로 이제 진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안방과 주방 사이 공간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청소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인 무선 청소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주변으로 여러 가지 파편이 날아갔고 흩어졌고 그런 점 등으로 미루어 봐서 배터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 배터리 과열로. 자, 이 뉴스는요,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참고하고 싶은 그런 뉴스입니다. 청소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심코 며칠씩 충전 코드 그냥 꼽혀 있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충전이 다 됐다 싶으면 굳이 계속 꼽아놓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빼놓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 사실 저도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조금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지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오늘 내일 가라앉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가라앉는 속도가 심각합니다. 어떤 곳은 어떤 지역은 그 1년에 1피트 정도 이게 내려앉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자카르타의 상당 부분의 지역은 이미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동네에다가 커다랗게 뚝을 높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뚝만 없다면 사실은 바닷물이 한순간에 들이닥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이 지면이 가라앉은 거죠. 어제 그 타임 매거진이 특집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자카르타가 어떤 곳에는 1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1피트씩 가라앉고 있다라고 충격적인 보고를 하면서 특집으로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주민들이 수돗물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좀 더 깨끗한 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시 아래의 땅을 깊이 파내려가면서 여기저기 무려 수천 개의 불법적인 우물을 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땅속 너무 깊게 또 너무 많은 곳이 마치 공기층이 생긴 것처럼 펑펑 피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펑펑 뚫어진 거죠. 그런 상태의 우물이 도시 곳곳에 수천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만 자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자카르타의 40%는 해수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침식되고 있는 이곳 이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욕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 집중도가,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또 그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담한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어제 타임지에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조코 대통령은 대담하게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새로운 수도는 누산타라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누산타라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자카르타에서요 무려 8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아예 자카르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멀리 간 곳이죠. 그래서 아예 이곳에 지금 기획도시로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카르타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카르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수도를 건설하려 하는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기후온난화 피해를 심하게 겪고 있는 또 다른 일부 국가들도 좀 진지하게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직접 가보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중국 뉴스를 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천병으로 불리면서 한때 전 세계 방방곡곡 수백 군데의 문을 열었던 이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자 아카데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공자학원이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대부분 퇴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막강한 후원을 받는 이 공자학원이 미국 대학 내 학문의 자유는 물론 국가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그에 더해서 최근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 분위기까지 맞물린 그런 영향 때문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메릴랜드 대학에 처음 상륙한 미국 내의 공자 아카데미, 공자학원은 점차 불어나서 지난 2017년에는 미 전국 118곳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딱 7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미국 내 공자학원이 중국의 친화적인 정보 요원을 모집하는 등 간첩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 탈취 활동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혹, 그 의구심이 크게 일어났고요. 또 대학 캠퍼스 내에 공자학원을 두었던 미국 대학들도 그 때문에 하나 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남은 7곳도 조만간 퇴출될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사실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 이 공자 아카데미 그 1호점은 언제 어디에서 세워진 건지 아시나요? 네, 지난 2004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대한민국 서울에 세워진 공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기 조심하세요.
한인을 비롯해서 시니어들 대상의 스캠 사기가 지금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LA시 의회는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니어 사기 인식의 날, 이름도 시니어 사기 인식의 날이라고 정하고 그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인의 피해 사례인데요. 지난달 22일 토요일 저녁 무렵에 LA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이모 씨. 이 이모 씨의 셀폰 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 전화 불통 사태는 다음날 일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졌고, 참다 못한 이 씨는 이날 오후에 자신이 셀폰을 개설했던 한 한인타운의 이 A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이곳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단계 윗단계인 웨스턴과 윌셔 코너에 있는 모 직영점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는 서둘러 직영점에 갔습니다. 이 직영점에 찾아간 이 씨에게 이곳의 직원이 해준 말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롱비치에 있는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다른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롱비치에 있는 그 다른 대리점에서 한 남성이 이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심카드를 교체했으며 지난 한 주 새에 비슷한 문제로 한인 고객 6명이 그 롱비치 대리점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뿐만이 이 씨뿐만이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 씨가 이날 저녁 A사의 사기 담당 부서에, 즉 A통신사의 사기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리는 동안 황당한 일은 더 급격하게 발생했습니다. 롱비치에 있는 한 유홀 트럭 렌트 업소에서 이 씨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씨가 그 이메일이 뭐지?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 어제 렌트한 유홀 트럭을 왜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느냐? 라는 그런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또 더욱 이상하고 불안한 마음에 은행 어카운트를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자신의 신분을 도용한 누군가가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절초풍이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는 더더욱 경악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홈디포에서 무려 27,000달러, 로스에서 무려 13,000달러, 노스트럼 백화점에서 300달러, 모 보석상에서 800달러 등등등 물건을 누군가가 마구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서 결국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롱비치 소재 A사 대리점을 방문했더니 그 매장 직원은 아시안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아이디로 심카드를 교체해 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알아보니까 자신이 거래한 셀폰 매장에서 자신 외에도 일주일 동안 6명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왔다라면서 이 셀폰 업체의 고객 정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미국 내에서 시니어들이 입는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한 해에 3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이 신고를 주저주저 하거나 또는 신고 방법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그런 사기 피해 케이스까지 합할 경우에는 이보다 피해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대상 사기 유형은요, 여러 가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슨 리조트나 휴가지를 싼 값에 이용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짓 약속, 또는 기프트 카드를 줄 테니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상 정보를 달라라는 제안, 또는 주차장에서 시니어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주장 등등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라는 것은 당신의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못 느끼는 모양인데 아까 주차장에서 우물쭈물 그렇게 주차 천천히 어설프게 주차하다가 내 차 들이받은 거 아유 모르냐? 왜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니어들은 내가 그랬었나? 워낙 이제 조심 천천히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나? 좀 긴가민가해서 자꾸 그들에게 딸려가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이성 시니어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소위 로맨스 스캠,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변조된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당국은 이렇게 말하죠.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거나 상담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가 좀 서툰 한인 시니어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타운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시니어들의 스캠 사기 피해자들을 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이제는 절실하다,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옛날에 한국에서 TV 광고로 이런 광고가 있었죠? 차갑고 긴 겨울밤 언덕 위로 담장 위로 감깃바람이 불어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에 이어서 이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인 것처럼 사기 조심하세요를 외칠 판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인색하실 필요 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이 정보의 바다 항해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